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서민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전 부모님이 지어주신 민서라는 예쁜 이름보다 서보살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제 별명이 보살이었어요. 서보살. 별명이 보살이었을 정도니 제가 어떤 성격인지 대충 아시겠죠? 저는 살면서 진심으로 화를 내본 적이 진짜 거의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정말 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남들보다 무던한 편인 건 맞지만 거기다 소심한 성격이라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화를 어떻게 내겠어요? 이런 제 성격은 아빠를 빼다 박은 것이고 엄마는 좀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시긴 하답니다. 아빠가 그러시니 반대급부로 엄마의 그런 성향이 더 발달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전 아빠 성격보다는 엄마 같은 성격이고 싶은 사람인데 이게 타고난 성향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제 성향이 저는 마냥 좋지만은 않았는데 특히 연애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친구들이 밀당이다 뭐다 하면서 연애 스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게는 그저 딴 세상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 남친들의 경우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항상 그렇게 양보만 하고 화를 낼 줄 모르는 제게 질려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대부분 1년도 안 가서 헤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끝까지 좋게만 봐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난 자기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좋아 보여. 물론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지.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 좋고 감동적이기까지 해. 화도 낼 줄 모르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할 텐데 좋게 봐주고 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랑 만나는 거 좀 재미없고 그럴 거야. 그치? 무슨 소리야. 재미가 없다니. 자기도 다 아니까 하는 말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전 여친이란 것들 말이야. 그것들은 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고마운 줄도 모르는 개념 없는 애들이었다고. 난 그런 거에 질린 사람이라 그런지 자기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 좋아. 남편은 그렇게 늘 저를 인정해줬어요. 전 여친들 이야기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비교하며 절 더 높여주니 솔직히 듣기 싫지는 않더라고요.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밀당 같은 거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성향상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그런데 저의 그런 성향을 좋게 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남편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제게도 남편과의 만남이 소중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인데 알고 보니 남편과 전 뜻밖의 인연으로 얽혀있는 사이이기도 하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알게 된 것인데 저희 엄마와 시모가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두 분도 사전 정보 없이 나오셨다가 서로를 알아보셨던 거죠. 세상에, 저희 엄마랑 어머님이 여고 동창이시라니 너무 신기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이런 일도 있네요. 아이고, 이런 인연이 있다니 처음 뵙는데도 낯설지가 않고 좋습니다, 이거. 여고 동창이라니 이런 낭만이 어디 있나요? 두 집안이 정말 좋은 인연인 모양입니다. 저희 둘은 물론이고 양가 아버지들도 너무 신기하다 하며 반가워하시며 상견례 장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정작 두 분 엄마들은 잘 웃지도 않으시고 좀 불편해 보이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이는 아닌 것 같았으니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해야지 했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즈음. 그래도 저희 엄마가 먼저 나서시더라고요. 어머 얘,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니? 우리가 여고 졸업한 게 벌써 몇 년인 건지 알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니? 그래. 오랜만이다. 그러게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래.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엄마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로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모습이셨는데
시모는 엄마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며 인사도 대충 얼버무리듯이 하는 게 그런 관계를 조금 더 불편해 하시는 것 같긴 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두 분 아버님들께서 워낙 분위기를 좋게 끌어주셔서 상견례는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문제는 상견례 이후였죠. 그날 이후 시모가 저한테 군기를 잡으려고 하신다고 해야 할지, 결혼도 하기 전에 절 불러 벌써부터 시집살이 전초전을 벌이는 기분이 들게 했던 겁니다. 집안일은 좀 할 줄 아는지, 음식은 만들어 봤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며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았고, 결혼하면 주말마다 불려가서 집안일 배워야 할 판인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아팠죠. 그래서 엄마 붙들고 하소연을 좀 했지 뭐예요. 예, 늘 시모랑 나랑 너랑 우리 셋이 밥이라도 한번 먹자. 자리를 한번 만들어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불편한 자리를 만들라고? 아, 난 상상도 하기 싫은데. 엄마가 늘 시모랑 여고 동창이기도 하니까 그거 빌미로 분위기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너 잘 부탁한다고 얘기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봐. 두 분이서 뭐 그다지 친했던 것도 아닌 것 같던데 무슨. 아니, 오히려 전혀 안 친했던 것 같던데 괜히 나 때문에 그럴 거 없어, 엄마. 그래도 내가 그렇게 대접을 좀 해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엄마 걱정 말고 약속 잡아봐. 그렇게 저희 엄마랑 시모, 저까지 셋이서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게 됐는데 엄마는 시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했고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그 자리에 나온 거더라고요. 시모에게 절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엄마 말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엄마는 처음에는 학창시절 선생님 이야기 같은 것을 하며 다소 말랑하게 분위기를 만들더니 대뜸 시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예. 너 지금도 옛날처럼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니지? 딱 한마디 하신 건데 뭔가 엄청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 말을 들은 시모는 당황하는 듯 했어요. 옛날처럼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휴, 너도 참 애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무슨 오해라도 하겠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무슨 짓이라도 하고 다녔던 소리로 들리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모 목소리는 살짝 떨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제야 시모가 학교 다닐 때 뭔가 좀 안 좋은 무리와 어울렸던 게 아닌가 하는 눈치를 채게 됐죠. 엄마도 시모도 직접적인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딱 그랬어요. 애들이 서로 좋다고 하니 난 옛날 일 걸고 넘어지며 결혼 반대할 생각은 없으니까 오해 마. 애들 원하는 대로 결혼시키고 싶고 또 애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 사돈이 우리 딸 좀 잘 봐달라는 얘기야. 무슨 내가 옛날에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고 다는 줄 알겠다. 정말 나 학교 생활 잘했잖아. 왜 그러니? 자꾸 옛날 일을 언급하는 게 싫은지 시모는 조금 퉁명하게 대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싶은 걸 들켜버려 신경이 곤두선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러시더니 그래도 계속 저희 엄마 눈치가 보이는 건지 아님 뭔지 모를 기에 눌린 건지 금방 이렇게 덧붙이긴 하셨어요. 그리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해. 나도 이 결혼 지지하고 있고 내 며느리한테도 이미 잘해주고 챙겨주고 있단 말이야. 내가 네 딸 시집살이라도 시킬까 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 난 좋은 시엄마 될 자신이 있는 사람이야. 전 속으로 이미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 같으니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진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두 분 사이 분위기가 좋게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잠자코 있었고 엄마도 시모가 그렇게 잘하겠다고 하니 별다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셨어요. 그렇게 시모의 시집살이에 대한 우려, 또 두 분 엄마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오고 갔던 일이 있긴 했지만 그럭저럭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그 정도 우여곡절이야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겪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됐던 결혼인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랑은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집안일에는 일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부려먹기까지 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부랴부랴 집에 와서 저녁상 차려 먹이는데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반천투정이나 하질 않나.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게다가 뭐라는 게 아니라 진짜 기가 막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야, 음식물 쓰레기 이거 좀 금방 버리고 와줘. 집에 두면 냄새 나니까 바로 버리는 게 좋잖아. 내가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음식물 쓰레기 들고 엘리베이터 타는 남자들인데. 나보고 지금 그걸 하라는 거야? 나 지금 설거지 하잖아. 그러니까 금방 내려갔다 와줘. 이게 뭐 얼마나 걸리는 일이라고 그래. 그렇게 얼마 안 걸리는 일이면 네가 금방 버리고 와서 설거지하면 되잖아. 난 정말 그건 싫어. 아, 그리고 내려간 김에 콜라 좀 사오면 되겠네. 냉장고에 콜라 딱 떨어졌더라.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냐?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다른 사람 된다고 하는 건가 싶었죠. 제가 바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혼 전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의 진짜 모습이란 것은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집안일은 다 제게 떠넘기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건 신혼 초에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서 나를 잡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가뜩이나 요즘 회사 일도 정신없는데 어떻게 집안일은 이렇게 나만 하는 일이 되는 거냐고. 이럴 게 아니라 집안일 분배 좀 해야겠어. 집안일 분배라니? 나 좀 당황스럽네. 아니, 난 자기가 가정적이고 여성스러운 게 좋아서 결혼한 거야. 남편 잘 공경할 줄 아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높이 샀던 건데 이제 결혼했다고 본색 드러내는 거야?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남편은 그렇게 오히려 저한테 결혼 전과 다른 모습이라며 짜증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나더러 변했다는 거야? 내가 변했어? 자기가 이러는 건 당연한 거고?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원래 네가 나한테 뭐든지 다 맞춰주고 해주고 그랬던 거잖아. 갑자기 왜 이러냐고요. 그러니 내가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 안 하겠어? 누가 할 소린데. 누가 변했는데 나한테 이러나 싶고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고리타분하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휩싸여 소위 가스라이팅 하려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남편을 붙들고 뭐라고 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맥이 탁 풀리고 거기서 더 싫은 소리를 할 의지가 꺾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됐고 그걸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 때문에 이후로도 사소한 다툼이 반복되기는 했죠. 그러면서 서운함만 점점 커져갔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해결되거나 풀어진 것 없이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니 저도 지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식모로 고용이 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남편에 대한 감정도 식어갔던 거죠. 정이 떨어진다는 게 그런 건가 싶더라고요. 급기야 남편 손길만 스쳐도 그게 싫어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그것 때문에 또 화를 내고 그래서 다시 크게 싸우게 되고 결국 남편도 제게 재미없다는 둥 짜증난다는 둥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전 남자친구들에게 들어서 상처가 됐던 그 말들을 결국 남편에게도 듣게 된 거예요. 상황은 다르지만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들에 상처를 받았다는 걸 너무 잘 아는 남편이 너무나 또렷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하니 그게 제게는 훨씬 더 아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럴 걸 아니까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그 정도로 마음이 식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그런 고민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 늘 그렇게 생각만 좀 하다가 말고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고 살림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숨차게 바빴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만 가고 있었죠.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주말에도 남편은 집에 잘 붙어있질 않았으니 주말은 온전히 저 혼자만의 시간이긴 했어요. 그럼 뭐하나요? 주말에도 집안일 할 게 쌓였으니 맘껏 쉴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 그날도 남편은 집에 없었고 저 혼자 좀 늦게 일어나서 집안 청소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주중에는 시간 내서 청소할 시간이 없으니 주말에라도 몰아서 청소를 하곤 했으니까요.
서재 청소를 한참 못한 것 같아서 모처럼 맘먹고 청소를 했는데 서랍에 뭐가 빠져나와 있길래 정리하려고 서랍을 열었더니 세상에 거기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남편 지가 채워 넣어야 할 항목 다 적고 도장까지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써야 할 것들 쓰고 도장만 찍으면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무슨 사표 품고 다니는 월급쟁이 마냥 이런 걸 만들어서 서랍에 넣어두고 살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혼 소리를 해도 내가 해야 할 판인데 남편이 이런 걸 준비해두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뭐라고 따져 묻기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남편 얼굴 보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소심한 제 성격 탓이기도 했을 것이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게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혼 생각을 여러 번 했었지만 확신에 선 것은 아니었는데 괜히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가 일이 커질 것이 걱정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걸 보고서도 아무 말 못하고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보낸 얼마간의 시간들은 정말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출근해서는 기계처럼 일만 하고 퇴근해서는 녹다운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하며 기력 좀 회복해서 다시 월요일을 맞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숨 막히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지낼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갑갑한 생활이라는 걸 자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 그런 무의미한 제 일상을 뒤흔드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엄마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됐거든요. 그날은 엄마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다고 하셨던 날이었죠. 동창회 가는 날 입으시라고 제가 엄마 옷도 예쁜 걸로 사다 드리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 아빠가 엄마 차를 아주 번쩍번쩍한 외제차로 바꿔주기도 했으니 엄마는 동창회 가서 자랑할 거라고 한껏 들떠 있었는데 그 차를 몰고 가서 사고가 난 거예요. 연락을 받고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가니 걱정했던 것보다도 엄마 상태가 훨씬 위중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으니 수술실에 계시는 엄마를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도 나고 아빠랑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사고를 당한 곳은 시외곽 한적한 교차로였는데 워낙 조용한 동네라 딱 그 도로 주변에는 CCTV도 없고 애매한 시간대여서 지나가는 차도 없었는지 엄마 차 사고 난 것을 보고 신고한 분도 사고 나는 현장은 보지 못했고 주변으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한 거라고 했대요. 게다가 엄마가 뭘 잘못 만졌는지 블랙박스 전원이 완전히 나가 있어서 찍힌 것도 없어서 증거나 단서가 될 만한 것도 하나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 당장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엄마 수술이 잘 끝나기만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 중에 경찰들이 병원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알려줬는데 뺑소니 차량을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잡겠다고는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도 않았어요. 사이가 소원해진 지도 좀 됐지만 최근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결사반대를 하는 바람에 사이가 더 멀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아예 동업을 하겠다는 친구랑 사업 아이템 찾는다며 전국을 쏘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언제 올 건지, 어디 있는지 그런 연락조차 일절 없었어요. 저도 지쳐서 더 연락을 안 했고 그러니 내 연락을 안 받는 게 새삼 이상할 것도 없는 거였죠. 저도 정신이 없긴 했지만 문득 시모 생각이 났어요. 시모도 엄마가 간 그 동창회에 가셨거든요. 두 분 동창이신 것 뻔히 아는데 엄마 옷만 살 수 없어서 시모 옷도 사서 동창회 잘 다녀오시라고 시모께 드렸었단 말이에요. 남편은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시모 걱정도 되고 해서 시모한테 연락을 드렸던 건데 시모는 엄마가 사고를 당한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사고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 전까지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 상태는 어떤 거야? 괜찮은 거야? 어쩜 좋으니? 평소와 다르게 그래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따뜻하게 대해주는 시모의 태도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당시 제가 심리적으로 워낙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했으니 작은 것에도 크게 감정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게요. 엄마 상태가 아주 심각해요. 아직 수술 중이신데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어머니, 저 어쩌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시모와 통화를 하며 전화기 붙들고 대성통곡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시모는 저를 더욱 위로해 주셨어요. 저런 딱해서 어쩌나. 너희 엄마 괜찮으실 테니 걱정 마. 수술 잘 끝나고 나면 금방 정신도 차리고 회복될 거야.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네요. 엄마 수술실 들어가시고 너무 많이 울어서 더 나올 눈물도 없을 거다 했는데 말이에요. 아유, 그래. 눈물이 날 때는 울어야 돼. 그렇게 터뜨려줘야 한단다. 울고 싶은 만큼 울려무나 내가 다 들어줄게. 덕분에 한결 힘이 나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구나. 그럼 이제 눈물 닦고 엄마 수술 잘 끝나시길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 녀석 아직 연락 안 됐다고 했지? 내가 연락해줄 테니 넌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지? 시모와 엄마 두 분이서 앙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가족으로 엮이면서 미운 정이라도 쌓이셨나 싶었고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시모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시모 말씀대로 엄마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는데 그래도 아직 의식 회복을 못하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게 됐고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면회 시간 외에도 계속 병원에 머무르며 병실 밖에서 엄마 상태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시모와 통화를 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남편은 병원에 나타난 거죠. 근데 진짜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게 술을 잔뜩 마신 상태로 술 냄새 풍기면서 왔더라고요. 간호사들 보기에도 그렇고 저랑 비슷한 처지로 병원에 있는 다른 보호자들한테도 눈치가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도 찬물 몇 잔 마시고 몇 마디 하다 보니 술이 좀 깬 것 같긴 했는데 그때부터 한다는 소리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험은 따로 들어주신 게 있겠지? 그러면서 온통 무슨 돈 얘기만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저 보험금 얼마 나오는지 그게 최대 관심사인 것 같았어요. 우리 아빠가 엄마 병원비 댈 능력이 안 되시는 것도 아니고 자꾸 무슨 병원비 얘기만 해. 왜 그래? 남편이 갑자기 저희 엄마 병원비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자꾸 보험 어쩌고 하는 게 듣기 거북했어요.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보험사 직원이 와 있었는데 남편은 작정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자세하게도 묻더니 사망하시게 되면 보험금이 얼마까지 나오냐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 놈 빤히 쳐다봤는데 보험사 직원도 속으로야 욕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대 8억 정도는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보험금이고 나발이고 남편이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딴 걸 보험사 붙들고 묻는 것 자체가 어이없었는데 남편은 아주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새겨듣고 있는 거죠. 보험금 생각에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바라는 건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보험사 직원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잠깐 담배 한 대 피고 오겠다고 나갔고 저도 보험사 직원 보내고 머리가 너무 아파 바깥 공기 마시며 정신 좀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병원 앞 벤치에 나가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랑 통화하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 듣자 하니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야, 죽으면 보험금이 무려 8억이라더라. 8억.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이혼을 하냐? 우리가 지금 벌려놓은 사업 제대로 해보려면 무엇보다 자금이 필요한데 조금만 참고 있다가 보험금 받으면 그 돈 어떻게 잘 구슬려서 그걸로 한 방 터뜨리는 거야. 이 미친놈이 진짜 뭐라는 건지. 아마도 통화하는 상대는 같이 사업한답시고 쏘다니고 있는 동업자 친구였겠죠.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긴 보험사 직원 붙들고 보험금 운운할 때부터 남편의 시꺼먼 속이 다 들여다 보였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대놓고 저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남편 놈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면서 따지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힘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악다구니 했으면 뭐하겠나 싶고, 그 인간이 반성이라도 할 인간도 아니고 내 힘만 더 빠지고, 그뿐인가 내 기분도 더 더러워질 게 뻔하다 싶어서 일단은 그냥 좀 두고 보자 하며 이를 갈고 있었을 뿐이었죠. 엄마가 의식이라도 찾으시고 상태가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그 보험금을 제가 남편 놈한테 줄 생각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굳이 당장 달려가 그런 놈한테 악다구니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놈이 저한테는 그리 중요한 인간이 아니기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은 그렇게 병원에 한번 다녀가고는 더 바쁜 척을 하며 이후로는 얼굴 한번 더 비춘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날 엄마 면회도 못했으면서 말이에요. 그 인간한테 그런 게 중요할 리가 없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엄마 보험금 나오면 그거 어떻게 쓸 건지 그 궁리하고 다니느라 바쁠 거예요. 어이없는 거죠. 그 돈 누가 저한테 준다거나 했나? 김칫국 마시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딴 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엄마 상태 살피며 뺑소니범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경찰에서 말하길 그곳이 외진 곳이긴 하지만 한밤중은 아니었으니 딱 그 위치가 아니어도 주변 도로 CCTV로 그즈음 그곳을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을 추적해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동네 사람들 협조를 받으며 범위를 좁혀가고 있으니 곧 뺑소니 차량을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수술이 잘 되긴 했지만 엄마가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병원에서도 정말 다행이라고 해서 아빠와 전 한시름 덜게 됐죠. 그리고 이어서 뺑소니 차량을 특정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뺑소니범을 잡았다는 연락도 받게 된 겁니다. 모든 우려했던 일들이 차례대로 다 해결이 된 것 같았어요. 엄마가 눈을 뜬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군요. 장모님 깨어나셔서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뺑소니범은 아직 소식 없어? 그놈 잡히면 그놈한테도 합의금 왕창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진짜 큰일 나실 뻔한 거잖아. 뺑소니범 잡히기만 하면 나한테 말해. 그런 인간들은 내가 상대해줄게. 엄마가 깨어났다고 하니 사망보험금 못 받게 된 게 아쉽다는 듯이 입맛만 다시더니 뺑소니범한테서 한몫 잡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럴 작정이셔? 그럼 네가 그 뺑소니범 만나서 합의금 왕창 뜯어내봐. 뺑소니범 잡힌 거야? 오케이, 좋았어. 나한테 맡겨. 그것들도 형사처벌 받는 건 겁날 테니 합의가 답이거든. 연락처부터 넘겨줘봐. 경찰한테 물어봐야 하나? 그럴 거 없어. 그 뺑소니범 너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뺑소니범이 누구길래 그래? 너희 엄마. 어머니가 우리 엄마 사고 내고 도망간 뺑소니범이라고. 알겠어?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저도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 귀를 의심했으니 그러는 게 무리는 아니죠. 제가 또박또박 다시 한번 사실을 적시해주니 남편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말했죠. 네 엄마한테 네가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러니 뺑소니범인 너희 엄마한테 합의금은 내가 받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여러분. 저희 엄마를 그렇게 만든 뺑소니범은 다름 아닌 저희 시모였던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엄마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했죠. 엄마는 일반 병실로 옮겼고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었는데 상태가 좋아지시니 바로 사고 당일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으실까 걱정이 되기도 해서 담당 의사에게 상담까지 받고 차분하게 사고 경위와 시모가 뺑소니범이었다는 것까지 엄마에게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엄마는 비교적 담담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창회 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셨죠.
너도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겠지만 늘 시모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보통 날라리가 아니었거든. 똑같은 것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며 애들 괴롭히는 못된 짓도 많이 했어. 뭐 대충 그런 것 같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날 왜 나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어머니랑 셋이서 밥 먹었을 때 있잖아. 그날 분위기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랬을 줄 알았어. 그러라고 말을 한 거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늘 시모는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평판이 안 좋아. 동창회에 초대도 못 받을 정도로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너희 시모한테 당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아무도 너희 시모를 초대할 사람이 없는 거지. 정말? 난 그 정도인 줄은 몰랐지. 엄마가 동창회 간다는 말만 듣고 어머니한테도 옷 사드리면서 동창회 잘 다녀오시라고 했는걸? 그래,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네가 그러는 바람에 네 시모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는 뭐라고 한참 따졌거든. 뭐? 뭐라고? 뭘 따졌다는 거야? 나한테는 아무 내색 없이 고맙다 소리만 하더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건데? 알고 보니 시모는 자기는 동창회 초대도 못 받았는데 저한테 괜한 소리해서 자기 약 올리는 거냐 뭐냐 하며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따졌다고 해요. 엄마는 들을 것도 없이 어이없는 소리라서 상대도 안 했다 하지만 괜히 또 제가 죄송했던 거죠. 엄마는 그러면서 시모한테 그러셨대요. 그게 지금 시모가 엄마한테 따질 일이냐고 말이에요. 혹시 동창회 초대 못 받은 게 억울해서 그런 거면 엄마가 초대해 줄 테니 오고 싶으면 오라며 시간과 장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올 수 있으면 와보라는 식으로 말을 해선지 늘 시모는 약이 잔뜩 올라 씩씩거리면서 동창회에 굳이 나타났더라. 그러고도 거길 갔다는 것부터 난 너무 이상해. 그러고 싶을까 몰라. 누가 아니라니. 그리고 이왕 그렇게 왔으면 그자라도 좀 좋게 풀었으면 됐을 것을. 옛날에 자기가 심하게 괴롭혔던 친구들 알아보며 또 무시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 왜 그러시는 거래? 그렇게 해야 무시를 안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뭐가 됐든 다들 나이 먹고 이제 와서 늘 시모가 태도를 조금만 좋게 해줬더라면 받아주고 쉽게 풀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나오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뭐니. 시모가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엄마가 그런 시모를 제지하고 나섰고 엄마가 그러고 나서니 다른 동창들도 하나같이 시모를 비난했다고 해요. 시모가 아무리 끝발날리던 일진의 날라리였다고 한들 혼자서 동창들을 다 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괜히 나타나서 망신만 실컷 당한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자리 지켜 동창회 끝날 때까지 있었다는 거야? 그랬으니 엄마랑 비슷한 시간에 나오다가 그런 사고를 낸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고도 거기 계속 앉아있기는 하더라고. 하여간 정말 이상한 애야. 동창회 파하고 다들 헤어져서 나도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늘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더라고. 엄마한테 뭐라고 또 따지려고 그때까지 있었던 거 아니야? 정말 징하다. 그랬을 수도 있지. 나한테 막 그러대. 왜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러냐고. 동창에 있는 것도 안 알려주고 따돌리더니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진짜 어이없다. 자기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없는데 그런 자리에 그래도 사돈이라고 나중이라도 불러준 건 엄마 아니야. 얘,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것도 너무 성가신 거야. 동창회 때 하도 떠들어서 진도 빠져 있었으니 이야기할 힘이 없어 상대 안 해주려고 하고 내 차 타버렸거든. 그러니 시모가 엄마 차에 따라붙어서 가다가 그런 사고를 냈던 모양이네. 그랬어요. 엄마는 시모 뿌리치고 차에 타고 출발을 해버렸는데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 위반한 어떤 차가 돌진에 들어오는 것을 본 것 같다고 했어요. 엄마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도 사고가 나던 당시를 그렇게 기억했었거든요. 그러나 사고를 낸 것이 시모일 줄은 엄마도 전혀 몰랐던 거죠. 경찰들이 수집한 자료와 시모의 진술에 의하면 시모는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로 엄마 차를 들이받았는데 엄마 차는 시모 차에 부딪히며 갓길의 바위에 심하게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엄마 사고는 대형 사고가 됐던 반면 시모 차는 엄마 차와 부딪히기만 한 상태로 제동을 잘해서 2차 충격은 없었고 시모는 사고가 커진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도망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모는 끝까지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기도 억울하다고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낸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요즘 세상에 얼마나 과학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말이에요.
조사 결과 운전 미숙으로 판명이 났고 시모는 꼼짝없이 그 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급발진이었다 하더라도 뺑소니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심지어 자기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그 사고가 꽤 큰 사고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신고 조치 없이 뺑소니를 친 것이니 죄질이 아주 악질인 거죠. 그러니 시모는 남편한테도 그 말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것 같았고 저도 남편과 연락을 거의 안 하는 상태에서 정확히 판명나지 않은 시모의 이야기를 굳이 남편에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저를 찾아와 뺑소니범 보험금 운운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 자리에서 시모가 뺑소니범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보니 이런 경우 합의금으로 5억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가서 그 돈 준비나 하라고 해. 남편은 넋이 나가 있더니 5억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드는지 다급한 목소리로 절 붙들고 그러는 거죠. 5억? 무슨 소리 하는 거야? 5억은 무슨 5억이야? 무슨 합의금이 로또도 아니고 말도 안 돼. 보험사 직원 말이 우리 엄마 죽다 살았는데 이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경우 보통 3억 정도는 받는다더라. 그런데 우리 엄마 차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외제차였던 거 알지? 그 차도 완전 박살났는데 이 정도면 5억은 충분히 받는다던데? 5억 밑으로는 합의해주지 말라고 해서 그럴 작정이야. 뺑소니 사고였으니 시모가 무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금에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같은 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하여간 전 그 이하로는 절대 합의할 생각 없으니 변호사 선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뺑소니까지 쳤는지 모르겠지만 당황해서 그랬을 거야. 가족끼리 합의가 웬 말이야.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랑 얘기를 좀 더 해보자. 그러면서 절 붙들고 무슨 얘기라도 하려는 것 같던데 다급하게 머리 굴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서 정말 역겨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로 절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제 앞에서 그렇게 빤히 보이게 머리를 굴려보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합의금이 아니어도 보험금도 꽤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남편 입에서 그놈의 보험금 소리가 나온 순간 저는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더 들어줄 것도 없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 우리 엄마 죽는 거 아니어도 3억 정도는 보험금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돈으로 네 사업자금이라도 되려고 눈독 들이고 군침 흘리니? 꿈깨. 아니 자기야,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가족? 너 자꾸 가족 어쩌고 할래? 가족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서재 네 책상 서랍에 고이 모셔놓은 그 이혼 서류는 내가 친히 접수했으니 그렇게 알아. 그놈의 가족 소리 더는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시모의 뺑소니와 별개로 엄마가 이런 상황인데 걱정도 하지 않고 보험금에 군침이나 흘리는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환멸을 느낀 전 엄마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마음이 좀 편해지자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동안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 서류 빈칸에 제가 적어 넣어야 할 것들을 마저 작성해서 제출해버렸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 남편은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걸 언제 봤어? 그런 걸 봤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거 너랑 이혼할 생각으로 갖고 있던 거 아니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이야.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그만 굴려. 네 머리 들그럭 굴러가는 소리도 그만 듣고 싶거든. 남편은 당황해서 횡설수설했으나 전 더 이상 남편이 하는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헛된 희망 갖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똑바로 들어. 그날 네가 병원에서 네 동업자랑 통화하면서 우리 엄마 보험금 노리는 것도 다 들었고 그것만 해결되면 어차피 너도 나랑 이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내가 다 들었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그러니까 그건 그 동업자 녀석이 말을 좀 이상하게 유도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아직도 내 말귀를 못 알아먹겠니?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자고. 난 더 할 말 없어.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제가 할 말 다 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남편은 시모와 함께 찾아와 매달리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엄마랑 밤새 고민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당장 그 돈을 어떻게 만들겠어. 제발 합의금만이라도 조금 낮춰줘. 부탁이야.
무슨 합의를 가해자 사정 봐가며 해? 그럴 생각 없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사고를 내긴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겁만 덜컥 나서는 나도 모르게 도망을 치고 말았지 뭐냐. 내가 너희 엄마한테도 평생 속죄하며 살 테니 사정을 좀 봐주렴. 그 돈이 우리가 어디 있겠어. 어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그러는 당신은 우리 엄마 차 들이받고 도망칠 때 우리 엄마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고요. 우리 엄마 어떻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깟 합의금 깎아달라고 이딴 소리가 나와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욕을 해도 좋고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렴. 너희 엄마도 내가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너희 엄마가 하는 말도 내가 다 들을 참이야. 일반 병실이라 면회도 된다고 하던데 내가 지금 너희 엄마 좀 만나보면 안 되겠니? 우리 엄마 겨우 안정되고 있는데 당신 보고 혈압 오르게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엄마 절대 안 보여줄 거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 정말 잘할게.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야. 살림도 내가 다 하고 뭐든지 다 내가 맞춰줄게. 남편이 아무리 간절하게 매달려도 제게는 그 모든 게 가소로울 뿐.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한테 다 맞춰주는 게 당연하다더니. 사람 참 간사한 거야. 그치? 병원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 계속 이러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험한 꼴 당하고 싶어? 그러니 남편도 시모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긴 하더군요. 제가 절대로 봐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을 테고 그렇다고 시모를 깜빵에 보낼 수는 없을 테니 남편이란 놈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든 돈을 구하려고 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사업도 제대로 벌일 자금이 없다던 남편이 5억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더니 결국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 해결책을 합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일단 재산부터 합의하자. 우리 신혼집이 꽤 올랐잖아. 이혼 전제로 재산 분할 합의부터 하잔 말이야. 반반 분할하면 되겠지? 결혼할 당시 남편과 제가 갖고 있던 돈에 양가 도움도 받고 대출도 좀 끼고 그렇게 무리를 해서 신혼집을 마련했던 건데 저희가 샀을 때보다 집값이 꽤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니 그 신혼집 팔아서 반반 재산 분할 하자는 거죠. 뭐? 너 진짜 웃긴다. 이게 지금 뺑소니범 아들 주제에 감히 뭐? 재산 분할? 반반 분할?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또 변호사 선임하고 진흙탕 싸움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제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하며 다시 얘기해보라고 하니 바로 깨갱하고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집은 완벽한 제 소유가 됐고 명의도 제 명의로 바로 바꾸긴 했어요. 저는 그 집 팔 생각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상태가 나날이 호전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대로라면 곧 퇴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병원 생활을 힘들어하던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더 힘을 내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엄마 병문안 온 동창분께 들은 건데 시모가 살던 집을 다 날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뭐라더라? 그래, 걔 아들이 무슨 사업자금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하면서 집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했었대. 기가 막혀서. 그 사업자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엄마 보험금 나오면 그걸로 지 사업자금 쓰려고 작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야? 그놈이 내 보험금에 대해서 뭘 알아서. 아니, 그보다 내 보험금을 왜 지가 넘봐? 그러니까 미친놈이라는 거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우리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건데 엄마 사망보험금 얼마 나오냐고 보험사 직원 붙들고 물었단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어머머, 애미는 알아주는 날라리에 아들놈은 순 도둑놈 아니야? 세상에 기가 막힌다. 왜 아니야? 내가 상견례 자리에서 걔 보는 순간 이 결혼 안 된다고 엎었어야 하는 건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엄마, 그럴 거 없어요. 이제 다 해결됐는데 뭐. 그래, 얘. 그리고 걔도 벌 받고 있는 것 같으니 됐지 뭐. 좋은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시모한테 집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했지만 이후로 사업자금 나올 구석이 없으니 그건 그대로 고스란히 빚이 되었고 이후로 사업자금으로 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사업이고 뭐고 진척도 없이 다 망하게 생겨 대출 이자도 못 넣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집 내놓고 월세라도 알아봐야 한다면서 그날 동창회에서 연락처라도 주고받고 그나마 호의적으로 대해준 동창들한테 사정하며 돈 빌리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다들 그런 시모 흉이나 보지 그 돈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정말이지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과 인연은 깨끗하게 정리됐으니 다행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혼이라는 게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인간들을 대할 때는 할 말은 꼭 해야 한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보기도 하면서 저도 이렇게 할 말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누구를 대하든 지나치게 소심하게 다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제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답니다. 지금까지 늘 그런 마음이 있긴 했지만 마음만 있지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던데 이 일 겪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것도 해보게 됐고 한번 해보니 영 못할 것도 없다 싶은 거예요.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상으로 소심한 제가 결혼하고 이혼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문득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구나 새삼 느끼고 있답니다. 엄마가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셨더라면 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근데 그렇게 큰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놓치는 감사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참으면 안 되는 걸 참아서도 안 되지만 감사해야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여러분이 큰 위로가 되는 거랍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도 축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연 들으러 오신 청자님들은 살면서 자기 모르게 가족이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겪은 일 때문에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지 궁금해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가족을 절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족이 이런 일을 겪으니 정말 화로는 참지 못할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다들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도대체 이 화를 어떻게 참으신 건지도 참 궁금할 지경입니다. 저는 말이죠. 어릴 적부터 아빠가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엄마는 절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신 탓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그 무엇 하나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항상 저에게 양보만 해주시던 분이었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지금에서도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가 저한테 주신 사랑, 저는 그만큼의 사랑을 제 가족에게 주지 못할 것만 같단 말이죠. 그만큼 엄마는 저에게 큰 사랑을 주신 분이었어요. 아빠는 정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빠듯한 생활비 벌어보겠다 무리하게 일하시다가 그만 일터에서 쓰러지셨던 거죠. 발견은 빨랐습니다. 그러나 빨리 발견한 것과는 달리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그래서 병원에서 끝내 일주일을 채 버티지 못하시고 저희 가족의 곁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그런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내기도 전에 엄마는 아직 어렸던 저 때문에 아빠를 보내 허한 마음을 달랠 시간조차 없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어렸기에 그런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란 저 역시도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것에 너무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었죠. 연애를 하다가도 일이 바쁘다고 연애를 등한시하니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점점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는 일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연을 만나게 된 거죠. 지금의 남편을 말이에요. 남편은 일만 한다고 저에게 뭐라 하던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는데
처음엔 서먹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난 뒤엔 정말 세상에 영혼의 짝이 있다면 이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와 비슷한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그 덕에 저희는 짧은 시간 내에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그 다음 수순은 당연했어요. 바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거죠. 주변에서도 저희 정말 잘 맞는 한 쌍이라며 많이들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아버지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님은 병으로 세상을 뜨신 지 10여 년 정도 되었다 했죠. 아마 그 말에 제 마음의 문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과 통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취미나 생각 같은 것들이 정말 많다 싶어서 결혼까지 마음먹게 된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크게 부딪히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고요. 하지만 이런 남자친구였던 시절 남편에게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버지와도 같은 엄마의 오랜 남자친구분 이야기였어요. 두 분은 정말 알콩달콩 잘 지내시고 엄마도 아저씨 덕에 미소를 많이 찾아서 솔직히 저는 이 두 사람을 응원하던 중이었거든요. 누군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냐 하시겠지만 엄마도 사람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엄마를 응원하고 싶었죠. 그런데 제 마음과 달리 이런 상황이 상대방에겐 썩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끙끙 앓았죠.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과의 데이트 현장에서 아저씨와 엄마를 딱 마주치고 만 거예요. 당시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어 한다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관에서 팝콘을 사다 딱 마주친 겁니다. 아저씨는 평소처럼 저에게 인사를 건넸죠. 혜진아, 여기서 혜진이를 다 보네. 무슨 영화 보러 온 거야? 아저씨는 엄마랑 같이 이거 보러 왔는데.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아저씨를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손인사를 건네며 저희도 그거 보러 왔어요 하고 대답을 해줬죠. 나이가 많은 아저씨가 저희 엄마 옆에 있겠다. 거기에 저도 일단은 반갑게 인사도 하겠다. 제 옆에서 아무것도 몰라 당황한 남편은 누구냐 저에게 귓속말로 물었고 덩달아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던 저는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만 말을 더듬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희 모습에 아저씨와 엄마가 자연스럽게 상황을 남편에게 설명했고 그날 바로 처음으로 아저씨와 인사를 하게 된 거죠. 남편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도 침착하고 깍듯하게 아저씨를 대하더라고요. 전 그 모습에 이 남자를 꼭 잡겠다 생각했습니다. 엄마 역시도 남편을 이번 기회에 또다시 좋게 봤다며 좋은 배필을 만났다 활짝 웃었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에는 골인을 했지만 저희한텐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아저씨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였죠. 결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그날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바로 제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남편이 시모에게 사정을 다 설명했다며 상견례장에 아저씨도 엄마랑 같이 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알게 될 사이인데 미리 인사를 나누는 게 좋겠다면서 말이죠. 그런 남편의 말에 저와 엄마는 걱정이 많았지만 가족들 사이에 이런 일을 어려워해선 되겠냐는 남편의 이어진 말에 용기를 얻어 함께 상견례장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네, 설마 했다만 정말로 함께 오실 줄은 몰랐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가족도 아닌 사람을 감히 데려올 생각을 한대?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아저씨의 존재를 엄청나게 불편해하셨습니다. 시모의 말에 엄마는 역시나 괜히 데려왔구나 싶어서 표정이 잔뜩 굳으셨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에 제 옆에서 엄마 내가 다 설명했는데 왜 또 그러세요? 하는 남편. 그런 남편의 말에도 되려 시모는 이런 말을 하며 엄마를 돌려서 비난을 했죠. 너희는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이런 자리에 가족도 아닌 사람 데려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엄마, 제발 좀요. 엄마 말고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가족인데 그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상견례장 분위기는 어수선했죠. 남편은 많이 당황했는지 시모와 작게 다투었고요. 시모는 그런 남편의 말에도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며 입장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런 시모의 태도에 전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남편과의 결혼도 미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상견례 도중에 남편과 살짝 나가서 남편에게 이런 제 마음을 말했죠.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당신 나한테는 어머님도 다 이해하고 계신다고 했었잖아. 아무튼 나 우리 결혼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대로 결혼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결혼을 미루자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저를 놓아줄 수 없다면서 울면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보니 또 마음이 착잡하더군요. 제가 결혼하는 사람은 남편인데 시모의 이런 행동 때문에 왜 이 지경까지 온 건지. 그래도 전 제 가족을 비꼰 시모에게 크게 실망을 했기에 남편의 눈물에도 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흔든 사람은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제가 결혼을 재고하겠다는 말을 남편에게 하고 왔다 말하자 엄마가 조용히 저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사돈 말도 내 이해한다. 솔직히 사위가 괜찮다 하더라도 내가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너 생각 잘해야 해. 사위 같은 사람 어디 만나기 쉬운 줄 아니? 그러니 다시 생각해. 너도 네 남편 입장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저와 엄마가 본인을 앞에 두고 둘이서 귓속말을 하고 있으니 시모가 역시 경우가 없네 하면서 화장실을 갔어요. 그런 모습에 더욱 마음이 결혼을 미루자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본인이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했어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더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절 위해 희생해온 엄마가 주변 사람들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랑 아저씨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해? 솔직히 나 이번만큼은 제대로 못 넘어갈 것 같아.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말이 너무 심하잖아. 잔뜩 화가 나서 말을 가리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버럭했지만 그런 제 마음을 달래준 건 오히려 엄마와 아저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비난했던 시모의 태도가 비단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 저를 달랬죠. 엄마야 제 엄마라지만 아저씨 또한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줘야 한다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혜진아, 아저씨랑 내가 부부 사이면 모를까 세상이라는 게 그래. 이번엔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냥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렴. 박서방이 저렇게 펑펑 우는데 우리가 박서방한테 그러면 안 되잖니. 혜진아, 아저씨는 괜찮단다. 내가 보기엔 남편 될 청년은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은걸. 괜히 아저씨 때문에 좋은 사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저씨까지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주니 화가 점점 풀리긴 했죠. 그래요. 내 남편은 좋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태어난 엄마와 아저씨를 보니 저는 더욱더 죄스럽더라고요. 엄마는 울고 있는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하며 다독이고 있었고 화장실을 갔다 돌아온 시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당황스럽게 바라보며 아니 얘가 왜 이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일부러 그쪽과는 거리를 두시고는 저를 보고 빙긋 웃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 되실 분은 혼자 오셔서 셈이라도 나신 모양이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도 저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식만큼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남편도 사람이 참 좋으니까 앞으로 잘해나가면 될 거야. 엄마와 아저씨는 끝까지 시모에게 예의를 지키며 인사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며칠 후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했는지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 괜히 심통이 났었다며 서운해 말아라. 앞으로는 잘 지내보도록 하겠다고 그날 말도 퉁명스럽게 했다며 미안하다고 말이죠. 속 시원하진 않았습니다만 엄만 그 정도도 성질 많이 죽인 거 아니겠냐며 이해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아저씨의 말에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하게 됐지만 그 이후로도 시모의 빈정거림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에게 형식적으로 사과했던 일은 마치 남편이 시켜서 억지로 한 행동인 것처럼 결혼 후의 상황은 이전 상견례장에서 보였던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분명 식 올리기 전까지는 잠잠했던 사람이 식을 올린 후에 태도가 싹 바뀐 것만 해도 마치 이런 마인드 같았습니다. 니까짓게 이제 결혼도 했겠다. 시어미인 나한테 큰 소리나 칠 수 있겠어? 하고 말이에요. 시댁에 방문을 할 때면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남편은 못 듣게 제 귓가에다가 그렇게 속살거리더라고요. 아무리 사별했어도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재혼도 아니고 연애를 하니? 그것도 그 나이에. 난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간다. 너도 그렇지 않니? 사돈이 지금 저번에 온 그 산적 같은 놈이랑 연애 중이라 했지? 내가 깜빡했네. 이런 말을 하면서 제 화를 돋우기도 했고 하루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간다며 저에게 먼저 시댁으로 가 있으라 말한 날이었죠. 넌 정말 속도 좋다. 어떻게 너랑 그 아저씨가 그렇게 지내는 걸 인정하고 살았니? 정말 착해도 애가 너무 착해. 그런데 내가 궁금해서 말이야. 그 아저씨 혹시 너희 집에 자주 들락날락거린 건 아니니? 불쾌했죠. 각 가정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말하는 시모의 태도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들락날락이라뇨. 저희 엄마와 아저씨 좋은 마음으로 만난 지 제법 오래된 사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시모는 오히려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저에게 나랑 아주 맘먹자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내가 뭐 사돈 욕을 했어? 흉을 봤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대? 그냥 내 말에 괜히 찔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말대꾸 한 번 했다고 아주 막말을. 아마 남편이 빠르게 퇴근하고 오지 않았으면 참을 수 없어서 그대로 시모와 한바탕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 참으며 지내던 제 인내심에 한계가 드러나기 직전이었죠. 남편이 오고 나서 시모는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에 저는 분통이 터져 집에 가서 엄마에게 하소연하듯 이런 시모의 태도를 전했죠. 남편에겐 어차피 이야기를 해도 또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자기 아들 앞에선 마치 나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아예 엄마랑 아저씨 이야기는 쏙 빼고 뒤로 남편만 사라졌다 하면 자꾸만 엄마랑 아저씨 일을 입에 올려대니 이게 맞는 거야? 나 지금 이 집안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야? 그래, 네가 그 말 듣고 속상하겠다. 그래도 어떡하겠어. 그렇다고 박서방이랑 헤어질 수도 없지 않니? 왜? 난 이것 때문이라도 당장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데. 나 욕하는 건 상관없어. 자꾸 엄마를 비꼬고 욕하니까 그렇지. 에휴, 너무 그러지 마라. 그 사람도 혼자 산 시간이 길어서 사람이 그렇게 된 거야. 나처럼 주변에 좋은 사람 하나만 있었어도 괜찮을 사람이야. 그리고 나 때문에 괜히 너 이혼하고 사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이 엄마 마음 무겁게 만들래? 엄마는 겨우 괜찮은 사람을 잡고 결혼까지 한 제가 괜히 자기 때문에 이혼이라도 할까 싶은지 연신 괜찮다는 말, 이해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남편 역시도 이런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제 편을 들어주었죠. 물론 시모는 자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했지만 옆에서 들었던 남편 역시도 시모에게 뭐라 할 정도였으니 그럴 의도가 다분히 있는 말이면 틀림없었죠. 그래도 항상 남편이 그래서 전 이런 상황에도 겨우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혼을 했으니 남편과 신혼을 좀 즐겨볼까 싶던 찰나였어요. 신혼 생활을 2년도 채 지내지 못한 와중에 남편이 엄청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죠. 여보, 우리 당분간 해외에서 지내지 않을래? 나한테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당신 커리어 같은 것도 다 알긴 하지만. 그건 바로 남편의 유학 소식이었죠. 사실 이런 상황에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남편이 잘 되면 좋은 것 아니냐 하고 말이죠.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남편이 하던 연구 쪽 분야가 당시 각광을 받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평소 남편을 좋게 보던 상사가 좋은 제안이 있다고 남편의 유학 비용 지원과 함께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연봉 역시 이곳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좋게 쳐주고 말이에요. 남편은 기계공학과를 나와 그쪽 분야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상업계열,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제안에도 선뜻 그렇게 하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건 미국으로 가는 순간 제 커리어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죠. 남편이 좋은 기회를 얻은 것 자체는 저 역시도 너무 축하하고 싶었지만 저마다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언어만 배워서 거기서도 일을 하면 되지 않냐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 한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온 약소국 외국 노동자를 먼저 채용해줄 가능성도 낮고요. 물론 한국에 홀로 남아있을 친정엄마 걱정도 많이 됐고 말이에요. 남편은 제가 고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서 재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저는 남편의 미국행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는 제 마음과 더불어서 시모가 옆에서 엄청나게 닥달을 했거든요. 너네가 생각이 있니 없니? 네 서방을 혼자 그 먼 길 나서라고 그래 갔다 오시오 하겠다고? 걔가 거기서 일하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밥이나 제때 먹겠니? 결혼을 하고 아내가 됐으면 남편 내조라도 옆에서 살뜰히 해야 할 것 아니냐? 이전에 대들었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시모의 말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살았다 싶은 생각에 반성을 하게 됐죠. 남편에겐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 반대로 나에게 그런 제안이 온다면 저도 남편에게 함께 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시모의 말씀이 좀 믿긴 했지만 틀리진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간 남편과의 미국 생활, 호기롭게 따라 나선 저였지만 적응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날 때부터 한국인에다가 한국 밥상을 정말이지 너무 좋아하던 한국인입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 생각해서 저 역시도 처음엔 어디서든 한식 즐길 수 있다. 안 되면 내 손으로 만들면 되는 일이지 하고 생각을 하고 떠나온 미국이었지만 제 생각처럼 인생은 흘러가지 않더군요. 예를 들면 그래요. 하루는 밥 차리기 싫어서 외식을 하자 남편에게 제안을 해서 밖에 나가게 됐는데 먹을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과 지내던 도시 자체도 번화가가 아니라서 정말 다양하게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겨우 있는 햄버거 가게 역시도 한국인인 제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 남편 역시도 제대로 음식을 즐기지도 못했고요. 그럼 장을 봐서 그냥 집에서 해먹지 그러냐고 하시겠죠? 이것도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미국이란 나란 정말 생각보다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지 식재료가 조금만 특이해도 가격이 한국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고기 딱 하나만이 한국보다 엄청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 이외에는 한국의 물가는 거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금액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 인종차별에 대한 법이 세다 듣기도 했고 저 역시도 이런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말을 뭐 들어봤자 기별이나 가겠어 하고 생각했지만 막상 앞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니 속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강하다는 법과 반대로 인종차별하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았고 말이죠. 그렇게 어쩌다 하루는 이런 인종차별적 행동을 당하고 나선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 하소연하곤 했어요. 아니 솔직히 외모 가지고 뭐라는 건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런데 엄마, 주변 사람들이 내가 동양인이라고 따돌리는데 영어도 서툴러서 아무 대꾸도 못하는 그게 너무 서럽더라. 여기가 한국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당할 사람도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구나. 괜찮아. 어디 타양살이가 쉽겠어.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너한테 그러는 거야. 기죽지 말고 힘내. 우리 딸 여기서도 잘 살았는데 거기서라고 못 견디겠어? 딸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영어 그깟 계속 하다 보면 느는 거 아니겠니? 어깨가 축 처진 채 꼬리 말고 도망친 강아지 같던 제 모습에도 항상 저를 믿어주고 힘내라 말하는 엄마.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잘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영어 그거 금방 늘 거라며 조금만 버텨보라는 엄마. 그런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이 타양살이 쉽게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극심한 향수병에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제 모습에도 오히려 자기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며 미안하다 말해주고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힘이 된다며 저를 추켜 세워주는 남편의 행동과 말도 한몫했고요. 아마 이 둘이 없었더라면 저는 미국살이를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교육기간이 끝난 남편은 박사 학위를 따고 나서도 미국에 좀 더 남아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곧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들뜬 저를 보면서 어찌나 처량한 얼굴로 미안하다 말을 하는지 제가 그런 남편의 얼굴에 절대 안 된다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아마 능력 있는 남편이 본사에 있었으면 좋겠다 제의가 들어왔겠죠. 제 남편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정말 능력도 좋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을 좀 더 붙잡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회사에서 계약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겠다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남편 역시 당장에 이 먼 땅 미국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꼬박 5년을 미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한국도 종종 들르고 싶고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국 때문에 비행기를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갈 수 있는 건 남편과 저의 비자 문제 때문에 잠시간 며칠 한국을 방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그 시간마저도 격리를 해야 한다며 숙박업소 내에서 지내야만 했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겨우 부탁해 비자도 신청하고 그랬습니다.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저희처럼 비자 연장 신청을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지 정부도 그런 저희들 요구를 발빠르게 처리해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시험이나 일 등등으로 유학생활 5년 동안 한국에 왔다 갔다 한 것은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때문에 저 역시도 하나 있는 가족이던 엄마의 얼굴을 본 지가 거의 1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이젠 유학생활이 끝나고 한국으로 갈 수 있으려나 싶은 그때 남편의 회사에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냥 미국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죠. 미국에서의 평생 직장, 솔직한 심정으로 이젠 미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미국에서 받는 연봉 역시 한국에선 받기 어려운 수준이라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우선은 남편이 한국에 들어가서 잠시 생각해보겠다. 회사 측에 말을 해서 휴가를 받아 저희는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겁니다. 아마도 남편이 절 생각해서 결정한 일인 것 같았죠. 본인 입으로는 자기도 친구들 만나고 싶다 말은 하지만 절 배려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긴 유학 끝 드디어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된 저는 괜히 마음이 들뜨더군요. 그래서 전 얼른 친정엄마를 찾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굴뚝 같은 마음을 어렵게 억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라도 시모가 자기 아들 데리고 왜 본인부터 먼저 안 찾느냐 난리를 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친정보다는 우선 시댁을 먼저 찾자 말했죠. 남편은 역시나 제 눈치를 보면서 장모님 먼저 뵈러 가도 괜찮은데 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면 저만 귀찮아지니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번 절 생각해주는 남편을 위해서 저도 이번만큼은 참아야지 싶었죠. 나름 양가에 알리지 않고 몰래 귀국한 거라 서프라이즈로 해서 찾아가자 싶어 남편과 함께 아무 곳에도 연락하지 않고 시댁을 먼저 찾아갔는데 거기서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제 친정에 있어야 할 저희 엄마가 시댁에 혼자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당장 엄마를 붙잡고 물었죠.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세상에 꼴은 이게 또 뭐고? 그런데 엄마가 이상했습니다. 추궁하듯이 물어서 당황해서 그런가 싶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죠. 제 말에 엄만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만 횡설수설하면서 하나뿐인 딸인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은 거예요. 순간 엄마의 모습에 제 등에는 식은땀이 주룩 흘렀고 저는 시댁집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릴 틈도 없이 말이죠. 그런 제 예감이 맞아떨어진 건 어떤 뭉칸방 안에서였어요. 거기는 평소에 시모가 창고용으로 쓰던 방이었는데
이전에 있던 짐은 어디로 다 빼버리고 엄마 짐이 엉망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를 붙잡고 다그쳤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날 제대로 보고 말 좀 해보란 말이야. 그런 저를 보고 엄마는 모르는 사람에게 무서운 일이라도 당하는 듯이 왜 이러세요? 나 무서워 하고 말하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엄마, 나 정말 모르겠어. 나 엄마 딸이잖아. 엄마 사위랑 미국에 가서 살고 있던 엄마 딸. 그런데 뭐가 무서워? 엄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 내가 더 무섭다고. 제발 이러지 마. 흥분한 절 말려준 건 저와 같이 온 제 남편이었고 울면서 엄마 딸을 외치는 제 모습에 엄마는 그제야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꼭 쥐면서 우리 딸이야, 우리 딸 하면서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의 눈물은 더 많이 흘러내렸죠. 내 딸이 이렇게 컸어? 정말 내 딸 맞는 거야? 그래 엄마, 내가 엄마 딸이라고. 엄마가 낳고 엄마가 키운 엄마 딸 혜진이. 그런 순간도 잠시 저는 엄마에게 이 상황을 묻기 위해 쉬운 질문부터 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어요 엄마? 여기 사는 아줌마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저기 방 안에 엄마 물건도 잔뜩 쌓여있더만 엄마 혼자서 결정한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 무서운 아줌마 말이야. 아까 어디 간다고 잠깐 나갔어. 아마 지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엄마 집은요? 경기도에 있는 엄마 집은? 우리 집? 나 우리 집에 이제 못 가는데. 나 살던 집 다 불타서 집에 못 간다 그랬어. 그 아줌마가 나한테 그래서 나보고 여기 같이 살자고. 집도 없는 사람 자기가 봐주겠다 그랬어. 아니, 아저씨는 어쩌고. 같이 살던 아저씨 말이야. 분명 얼마 전까진 나한테 그랬잖아요. 아저씨랑 같이 잘 있다고. 엄마 잘 지내고 있다고. 한참을 제 질문에 잘 대답하던 엄마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애처럼 울기 시작했죠. 그 모습에 옆에 있던 남편도 당황하고 저도 왜 이러시나 싶어서 그저 내가 미안해 하면서 사과를 하고 달랬습니다. 한참을 엄마가 울먹이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이때도 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시모와 엄마의 남자친구였던 아저씨였거든요. 그것도 손을 꼭 잡고는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저희 부부와 순간 눈이 마주친 시모와 아저씨는 저를 보고 당황하더군요. 아니, 너희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지금 미국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국에 정착한다면서. 설마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여기 온 거니? 이렇게 말도 없이? 당황하는 시모. 하지만 그 말과 시모의 행동에서 저와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옆에 있던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있던 도중에도 시모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그에 저희가 가진 의심은 확신이 되었죠. 세상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여자야. 기어코 애들한테 이 꼴을 보여줘. 네 아들 앞에서 다른 년 남자랑 바람난 꼴 보여주니 어때? 이제 속이 시원하냐? 생전 큰 소리를 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엄마의 큰 외침이었죠. 그런 엄마의 말에 벙찐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절 더 어이없게 만든 건 그런 엄마를 밀치고 시모를 지키겠다, 엄마와 시모 사이를 가로막고서는 아저씨의 태도였죠.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사람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멱살을 쥐어?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대로 내팽개쳐진 엄마. 그의 전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저씨야말로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뭐? 엄마한테 멱살을 쥐었다 큰 소리를 내? 당신이 지금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소리치면서 그대로 아저씨를 밀쳐 엄마 앞과 아저씨 사이를 가로막아섰고 남편은 그런 제 옆에서 저와 엄마를 지키듯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남편의 눈에는 시모를 향한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엄마 미쳤어? 지금 이게 대체 뭐하는 짓거리야?
세상에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냐고! 아니, 엄마는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먼저 들어봐라.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세요. 정말 내 엄마란 사람이 이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이제 제 얼굴 볼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여보, 당장 장모님 챙겨. 우리 숙소로 가자 그냥.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길로 엄마를 모시고 저희 숙소로 돌아왔고 그 사이 엄만 제정신을 차리셨어요. 저희는 정신을 차린 엄마에게서 그간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너희가 미국행에 오르고 얼마 안 있어서 내가 치매라는 말을 들었어. 충격적이었지. 나한테도 찾아올 수 있다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일찍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왜 우리한테 먼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야? 그런 거라면 나한테 먼저 얘기라도 했어야지. 그러다가 큰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나도 처음엔 몰랐다. 옆집에 최할머니 있지? 그 할머니가 나한테 말을 해주더라고. 요즘 내가 이상한 것 같다고 병원 한번 가보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알게 된 거야. 나도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생각도 못했다. 엄마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웃 할머니가 엄마에게 이상하다는 말을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치매라는 말을 들었던 건 제 걱정뿐이었다 합니다. 가뜩이나 혼자의 외로움 잘 타는 제가 엄마의 상황을 알면 더 힘들어할까 싶어 저한테 섣불리 말할 수 없었다고 하셨죠. 어차피 한국 들어오지도 못하는 너한테 괜한 걱정 안겨주긴 싫었어. 내가 아프다 하면 박서방 밀어두고 너 혼자서라도 한국 들어오겠다 할 것 아니니. 나랑 네 신경 많이 써주는 박서방한테도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았다. 장모님, 아무리 그러셨어도 저희한테 말은 하셨어야죠. 장모님이 이러시면 저희 집사람이 나중에 장모님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박서방 말이 무슨 뜻인지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라는 게 그런 걸세. 아무리 내가 힘들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고생길 걷게 하고 싶지 않은 법이거든. 엄마는 혼자서도 끙끙 앓을 정도로 걱정이 많고 힘든 상황에도 어차피 제가 남편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힘든 상황임을 알았으니 말하지 말자 싶었다더군요. 혹시라도 자기가 말을 해서 남편과의 사이가 틀어질까 고민도 됐다 하고요. 그런데 다들 아시죠? 치매라는 병은 낫는 병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행스러운 건 엄마의 치매는 진행 중에 있지만 이웃 할머니가 아주 초기에 발견해 주셔서 요양병원을 들어가거나 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단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혼자서 관리는 할 수 있었다 하더군요. 하지만 치매가 나타나면 위험할 수 있었기에 옆에서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했죠. 제 걱정도 다 이런 곳에서 나온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 두 연놈 때문에 엄마는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아저씨와 시모가 바람을 피고 있는 현장을 엄마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이 두 연놈이 아주 간도 크게 엄마가 다니는 병원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하네요. 엄마가 치매라는 사실을 아저씨한테만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병원 위치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 바람에 엄마는 충격으로 치매 증세가 더욱 심해졌고 이 때문에 집도 홀라당 태워 먹으신 겁니다. 엄마의 말에 충격받은 것은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설마 하고 시모에게 대차게 한마디하고 뛰어나오긴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나 심각할 줄은 남편도 몰랐던 거죠. 엄마의 이야기가 끝나고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간 당했던 것도 있고 감히 엄마한테 이딴 짓거리를 한 두 연놈에게 일단 한마디 몰아붙여야 화가 풀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당장에 친한 친구에게 엄마 좀 돌봐달라 말을 하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다시 달려갔죠. 남편 역시도 저와 비슷하게 단단히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런 제 행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온화하던 사람이 이것만큼은 봐줄 수 없다는 듯이 먼저 앞장서서 걷기도 했죠. 도착한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쩌면 좋아 하고 있는 시모의 멱살부터 잡았습니다. 이 미친 사람들아! 당신들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길 원하냐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 그러다가 다시 집을 찾은 저와 남편을 보곤 아저씨도 방에서 급하게 달려와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단번에 그 말을 끊고 소리를 쳤죠. 그러자 시모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돈한테 죄책감이 들어서 일단 내가 보살피고 있었다고. 게다가 나 아니었음 그 불탄 집에서 불황자 신세로 있었을 네 엄마 보고 싶었던 거니? 넌 나한테 못해도 네 엄마 일에 관해선 고맙단 말 한마디는 해야 한다고. 세상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저기요,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요? 정말 사람도 아니구나, 당신들! 뻔뻔하게도 본인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모. 시모가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도리를 따지고 말고 할 게 없었죠. 다만 엄마는 진짜 오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간 돌봐준 것만은 감사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말이죠. 혼자 방을 구하더라도 또 집을 태워먹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노릇이고 저 때문에라도 혼자 요양원에라도 들어갈 수 없는 노릇이었을 거고 아마도 그래서 엄만 시모의 집에 들어가 당분간 지내기로 한 것 같더군요. 자세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해주진 않았지만요. 전 기가 막혀서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아 욕밖에 안 나오던 그때 그런 시모의 말에 두 눈이 돈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죠. 엄마 진짜 정신 나갔구나. 지금 그게 엄마가 할 소리야? 평소에 이 사람한테는 자식 두고 연애한다고 그렇게 장모님을 흉보더니 본인이 더 사람 같지도 않네. 이제부터 어디 가서 내 엄마라고 하고 다니지 마. 내가 다 부끄러우니까. 이후로는 남편이 나서서 시모와 아저씨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변명을 하는 두 사람이 혹시라도 본인이 아닌 저한테 해코지할까 싶어 저를 등지고 말이에요. 두 사람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계속해서 나는 그래도 도리는 했잖아 이러고 있고 아저씨는 나도 힘들었다고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랑 그랬겠어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것들이 인간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모는 경우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식인 남편은 제 편이라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거기다 제 부모와 달리 상식까지 아주 똑바로 박힌 사람이었고요. 덕분에 전 더욱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엄마의 집은 다행히 화재보험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보험금을 아저씨가 자신이 사실혼 관계라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엄마를 데리고 다니면서 홀라당 챙겼다는 겁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 당사자인 엄마가 옆에 있으니 의심도 안 했다 하고요. 엄마는 치매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도 못하시고 계셨어요. 이것도 겨우 부탁해서 보험회사가 있는 CCTV를 확인해서 저희도 알 수 있었죠. 거기에 집에 난 불도 엄마 기억과는 다르게 노후화된 전기합선으로 인한 불이라고 하더군요. 보험 직원이 오히려 저희에게 물었죠. 조사 결과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이 원인이라 보험금이 전부 지급된 상황이에요. 그때 같이 오셨던 일행분한테 설명 다 못 들으신 거예요? 자기가 가족이라면서 같이 왔었는데. 그래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당 사유에 속했다고. 그런데 그걸 치매였던 엄마 잘못으로 보험이 안 나온다더라 하면서 엄마를 속였던 거예요. 제가 엄마 이름으로 들어둔 화재보험이기에 엄마는 아저씨의 말에 껌뻑 속아 넘어가서 확인할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제정신인 엄마를 두고 확인을 했던 사항이니 아마도 확실하겠죠. 당시가 정확히 생각이 나진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요. CCTV라는 증거가 있었으니 그리고 엄마가 아저씨한테 속아 넘어갔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당시 아저씨와 시모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일로 거짓말하겠나 생각했대요. 아무리 바람을 핀 사람이지만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아저씨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믿었던 거죠. 물론 그 엄마의 믿음을 아주 송두리째 배신한 건 이 아저씨였지만요. 거기다 이유가 어찌됐든 집을 잃고 갈 곳까지 잃은 자신을 받아준 것은 시모였으니 이 두 연놈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엄마를 단단히 속여먹은 거죠. 저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요.
특히나 아저씨는 아주 어이없게도 엄마가 치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이 시모와 그렇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것 같더군요. 시모가 연을 끊겠다는 남편에게 무릎까지 꿇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면서 싹싹 빌면서 말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이렇게 자기 잘못은 없다, 다 저 아저씨가 잘못이다 했던 시모도 말이죠. 아저씨가 그렇게 받은 보험금을 시모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함께 썼다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연놈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와서 이 두 사람이 돈을 다 쓰고 그 증거까지 없앤 마당이었으면 일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하는 것도 끔찍했죠. 우리 엄마 화재보험이 있는데 싶어 엄마와 이야기를 해보고 아저씨 모르게 보험사를 통해서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보험금의 행방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무능한 경찰이라 하지만 이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선 아주 발빠르게 처리를 해주더군요. 아마도 금액이라 보험사에서도 힘을 써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받게 된 보험금은 대략 2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요. 제가 어떻게든 이놈한테서 돈을 찾을 순 없을까 싶어서 알아본 결과 남이 타야 할 보험금을 가로채는 건 횡령에 해당하는 거더라고요. 그 덕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엄마의 전 남자친구 놈을 혼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했어요. 정말이지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죠. 그도 그럴게요. 처음 재판에서 아저씨는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전 이 사람한테 생활비 꼬박꼬박 주고 있었습니다. 치매인 사람한테 어떻게 큰 돈을 덜컥 맡깁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 정말 못 본 척 할 거였으면 저희가 책임지지도 않았죠. 자신이 사실혼으로 지낸 기간을 들이밀며 엄마의 보호자였다 주장하는 아저씨. 하지만 저흰 아저씨의 통장 내역, 그러니까 카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서 아저씨의 주장에 반박했죠. 이 겁대가리 없는 놈이 시모의 집으로 카드 내역서가 날라오게 해놨더라고요. 아주 둘이서 살림을 차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아저씨는 벌금 500만 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치매인 것을 이용해서 횡령한 경우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죄가 더 무거워질 순 있지만 아저씨는 초범이라 이 정도로 그쳤죠. 그래도 벌금만으로 끝낼 순 없잖아요. 그것도 아픈 엄마를 두고 이런 괘씸한 짓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재산 반환 청구 민사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어요. 아저씨에게 형사처벌이 떨어졌으니 민사소송은 당연히 아저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죠. 자신이 쓴 돈을 도로 다 뱉어내게 된 아저씨는 잠시의 말미를 달라고 사정했지만 저희가 그걸 봐줘야 할까요? 제가 단호하게 시일 내로 돈을 마련해서 가져오라 하자 아저씨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가지고 있는 차나 다른 물건들을 처분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오더군요. 원래 받을 돈만 받았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저희는 손해배상까지 야무지게 뜯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엄마를 위해서도 말이죠. 그리고 이 미친 시모는 아저씨와 죽어도 못 떨어지겠다 선언을 하더군요. 자신들이 운명이라나 뭐라나. 남편은 대번에 그런 시모에게 질려버렸고 그 말을 한 자리에서 시모와 연을 끊자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보내던 생활비 같은 것도 이제 일절 주지 않겠다 말했고요. 남편의 말에 시모가 화들짝 놀라며 안 된다 소리쳤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곤 저와 엄마에게 엄청 미안해하다 지금까지도 용서를 빌 때가 있습니다. 현재 엄마는 저희 부부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시댁과 연을 끊은 남편은 미국 본사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저와 엄마, 그리고 남편, 뱃속의 아이까지 해서 네 식구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엄마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그 덕분인지 지금은 치매로 힘든 시간이 전보다 많이 줄어드셨습니다. 더디지만 한인 대상으로 한 센터까지 오가며 여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있고요. 남은 시간은 아마도 큰 변화가 없는 이상 미국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남편 역시도 시모 꼴도 보기 싫다며 한국은 당분간 쳐다보기도 싫다 하더군요. 가족을 비난하면서도 똑같이 행동하던 저희 시모. 가족이기에 저는 더 서로가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뿐인 가족이니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만약 아직 결혼 전인 분들이 제 사연을 듣게 된다면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야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가 오늘 하루의 청자님들의 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